적 한 번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산리 대첩 100주년 특집 토크 콘서트 2020 백야를 만나다, 이곳 홍성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 현장에서 오늘 가수 이한철 씨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MC 조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불러주신 노래가 산책이라는 노래잖아요. 노랫말이 너무 예쁘던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노래 산책은 누군가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면서 걷는 그 산책을 노래한 곡인데요. 오늘은 여기가 김좌진 장군의 생가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김좌진 장군을 떠올리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풀벌레들과 함께 또 VIP석에 귀뚜라미들이 계시는데요. 네, 소리가 좋네요. 귀뚜라미는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한철 씨의 노래에 대한 제가 이 답가 같은 개념으로 이곳에 어울리는 시를 제가 한 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읽어드릴게요. 기대되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칼머리 바람에 샌데 관산 달은 밝구나. 칼끝에 서리빨 차가워 고국이 그립도다. 삼천리 무궁화 동산의 외적이 웬 말이냐. 진정 내가 님의 조국을 찾고야 말 것이다. 듣기 평가 같았나요? 아니, 제 노래에 영감을 받고 네, 이곳에서 뭔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시까지 쓰신 거예요? 제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 시는요, 백야 김좌진 장군이 1918년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망명을 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뭔가 이순신 장군의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점점점 그 맞아요. 결의 같은 게 느껴졌네요. 맞아요. 그리고 김좌진 장군이 이 시를 짓고 나서 2년 뒤에 1920년에 바로 그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 청산리 대첩이 제가 알기로 그 시절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아주 높게 끌어올린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요. 네. 김좌진 장군 하면 대체로 다 청산리 대첩을 이끈 장군, 맞아, 장군 이렇게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면의 모습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다양한 많은 이면의 이야기들을 소개해 주실 분을 한 분 모셨거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집 특곡 콘서트 2020 백야를 만나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연구가 심용환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의 배경, 시대 상황에 대한 먼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이제 그냥 통상 역사 강연이면 차분하게 시작을 할 텐데 또 아주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아름다운 고택에서 또 이한철님의 너무나 여심이 아니라 남심을 녹이는 노래를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약간 기분이 센치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910년에 우리나라가 사라지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식민화가 되게 되는데 1910년 조선이 사라지기 전에도 가을엔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식민지가 됐더라도 아마 가을 똑같았을 거예요. 이런 기분 여기서 느껴보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애처로운 느낌 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바뀐 건 없는데 당장 눈에 바뀐 건 없고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들인데 또 밤이 되면 이렇게 또 고즈넉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제 내 나라가 아니고 전혀 낯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시간들, 이게 이어지는 그런 좀 처량함, 쓸쓸함, 이런 감정을 좀 한번 느껴보는 것도 전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죠. 1910년에 조선이 병합이 됐고 무려 약 1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또 일본이 원하는 대로 식민지로 재조직하고, 과거에도 물론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태형 같은 것들,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때린다라든지 함부로 사람들을 구속한다라든지, 혹은 그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무시하고 독립운동을 못하게 막 찍어내리고, 이런 과정들이 10년간 이어졌죠. 그때를 우리가 무단통치기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의 말미에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작년이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많이 기념했었던 바로 그 시간인데, 이 뒤에 이제 제가 갖고 온 작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3.1운동이 터지게 됩니다. 사실 되게 익숙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3.1절 하면 그냥 계약 전날, 혹은 3.1절이 이때 있어서 하루 더 쉬네, 약간 이런 어떤 좀 보험 같은 시간들이긴 한데, 이게 역사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선 다시 돌아보면 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3월 1일 날 이제 이 운동이 터지게 되고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 당시 여러 기록들, 일본 경찰 측 기록들을 보게 되면 적게는 한 100여만 명, 그리고 많게는 200에서 250만 명 정도가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다 들고 일어났고, 뭐 꼭 도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렇게 장터에서도 이제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한 1,500만에서 1,800만 정도거든요. 그러면 한 200만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뛰쳐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열기 속에서 그냥 싹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열기 과정 속에서 4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헌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전 세계에 존재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상하이에 모이게 돼서 그들이 임시정부를 선언하고 선포하게 되는데, 정부를 선포하게 되려면 사실 헌법이 있어야 되니까 10개 조의 임시헌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 중에 1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네, 이렇게 넉넉히 제 얘기하면 들으시면 안 되고요. 상호적인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로 한다. 좀 익숙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딱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1919년에 3.1운동 여파 속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왕조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이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고요. 이왕이면 3조도 같이 좀 읽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좀 멋있는 말이죠. 느낌 어떠세요? 읽으면서 뭔가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때 벌써 뭐 남녀 차별이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최근에 좀 하는 얘기인데, 이게 벌써 나온다는 게 놀라운 얘기인데, 사실은 이 3조가 좀 되게 좀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냐면, 아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린 이제 조선 왕조와 다른 사회를 세우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1조와 3조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3조에서 우리는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즉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500년간 살아왔었던 그 삶의 터가 아닌 새로운 사회를 설계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회에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신분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균등하고 모두가 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 핵심은 민주공화정이다. 이런 비전을 선포한 거니까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작년에 특히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무슨 앵무새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놀라워요. 왜냐하면 500년간 우리가 왕조 사회에서 살았고 딱 망한 지 10년밖에 안 됐고 사실은 3.1운동의 결정적인 배경이라는 건 고종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었는데 고종의 죽음 위에서 대거 민중들이 100여만 명이 뛰쳐나온 다음에 그들의 의기가 모여져서 만든 게 우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매번 좀 듣는 얘기지만 중요한 사건이었고 이게 어떤 청산리 대첩의 배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흐름에 사실은 먼저 부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봐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해외에 계신 분들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애처로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왕조가 일본과의 어떤 싸움 속에서 무너진 것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공부 혹은 사극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조가 죽은 다음에 막 세도 정치가 심해진다라든지 여러 사회가 문란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을 도모할까? 이게 굉장히 컸던 문제였었고요. 그중에 제일 편했던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조선에서 살면 쉽게 말해서 지주의 포갑이 너무 심하니까 이주를 하자는 거예요. 뭔가 좀 자유와 기회를 찾아서.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주 쪽, 간도 쪽으로. 그래서 평안도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간도 쪽으로 간다라든지 함경도 분들은 북간도 쪽으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가셨죠. 그래서 실제로 요 시기만 하더라도 최소한 40만에서 8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농사를 지었고 또 연해주 쪽으로도 갔고 더 재밌는 사실은 이제 갔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곳이나 한반도 남부는 굉장히 그래도 땅이 좋고 변호사 짓기 좋잖아요. 근데 만주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겨울 되면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벼농사였는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서 막 소를 막 채찍질을 하면서 이곳에 적합한 벼농사를 성공을 짓고 하니까 사실은 청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히 연해주 쪽 같은 경우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를 그 중국한테 어떻게 이렇게 강제로 뜯어낸 땅이긴 한데 러시아 사람들 거의 안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농사를 지으니까 대단하네 하면서 이렇게 땅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해요.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생존을 도모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간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어찌됐건 투쟁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이란 말은 내가 슬그머니 이렇게 숨어 있을 곳, 또 나에게 자금을 주는 곳 혹은 나의 어떤 작전에 도움을 주거나 어떤 그런 그 기지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곳 이런 게 이미 예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미주 쪽에도 또 굉장히 많이 가세요. 사실은 미주는 대한제국 때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민을 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나 일본인 같은 사람들이 먼저 많이 왔는데 미국 내에서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배척하는 기운들이 오니까 사실 이렇게 하급 노동자로 이렇게 많이 데려갔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미국에 있으면 미국은 이 당시에 민주공화국이니까 한인들 간에 커뮤니티를 구성하기에 되게 좋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차별받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대한인 국민회 같은 단체들을 많이 만들고 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을 일부 계속 쪼개서 성금으로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 미주 지역에서 배출한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름만 들어도 아십니다. 우남 이승만, 도산 안창호. 느낌이 딱 왔죠,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독립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미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과정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대강 느낌 오시죠? 준비가 됐습니다. 1919년에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이제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다. 한편에선 외교지만 한편에선 우리 스스로 독립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독립전쟁론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결국은 독립전쟁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상하이 같은 데서 사실은 외교 독립이 괜찮잖아요. 외국에 막 특사들이 오는 데니까. 미주는 성금을 지원하기 좋은 거지 사실은 직접적인 무장투쟁을 못하죠. 남아있는 곳은 국내로 진격하기 좋은 곳 혹은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있는 일본군을 유인해가지고 타격을 주기에 좋은 곳. 이곳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 청산리 뭐 이런 곳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간도 일대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최진동, 최운상 같은 분들은 이미 정착을 해서 큰 농장을 세우고 이곳에서 이렇게 병사들을 양성하거나 시스템들을 구축했었어요. 그리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사실 함경도 갑산 일대에서 포수 출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릴라 전략, 치고 빠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결국 여러 루트를 거쳐서 간도를 집결하게 되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일이 또 이렇게 양반 출신이시고 호방한 스타일이셔서 진지전 좋아하시고 시스템을 딱딱 구축해서 정규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모여들게 되면서 우리가 진공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유인전도 좀 적절하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먼저 일단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살짝 건너 올라가서 넘어가서 그 일본군 초소들을 격파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화력과 무기가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아예 비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근데 번번이 좀 당해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치고 올라갔다가 당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런 좌충우돌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월강 추격대대라고 그래서 한 500~600명 정도 되는 일본군이 넘어가서 봉오동 일대에서 독립군을 박살내겠다고 쳐들어갔다가, 이거 우리가 영화에서 막 되게 멋있게 묘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개봉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약간 영화에서 막 갑자기 무슨 저기 유해진 씨가 청룡 언월터 같은 거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찔러 죽이기도 하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총으로 싸웠던 전투인데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일본군이 쉽게 말하면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러면 아예 밀고 들어가서 독립군 기지를 박살내버리자라고 하면서 청산리 대첩 직전 상황에서 훈춘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합니다. 두만강 일대에 훈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 지역으로 이제 마적대한테 돈을 준 다음에 마적대가 와가지고 훈춘 일대 일본군 초소를 부셔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건을 일으킨 거죠. 요걸 빌미로 해서 한 4,000~5,000명 정도 되는 2개 사단급 되는 병력을 끌고 넘어와요. 왜냐하면 이건 청나라니까 남의 나라니까 남의 나라에 대규모의 군사작전을 한다라는 건 외교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조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청산리 대첩은 애초에 후퇴하던 과정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나 군세가 막강했었고 이 군대를 상대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유인전을 펼치면서 일본군의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고 또 지치게 만든 다음에 특정한 곳에 가서 공격을 해서 경멸을 시켜야 된다라는 전략이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속된 말로 독이 바짝 올라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백두산 뒤쪽으로 청산리 일대로 계속 유인전을 펼치는데 일본군이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추격을 따라 잡히게 된 거죠.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어떤 연합작전 같은 것들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상태였었고 이곳 주변 지형들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청산리 일대에서 약 6일간의 전투 속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한 2,0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되고 나머지 부대들도 패퇴시키는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된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당시엔 공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량 학살 무기가 있는 게 아니고 기껏해봤자 소총이나 기관총 그리고 대포인데 대포는 워낙 이쪽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하니까 거의 이제 아주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유격전 같은 활동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2,0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났다는 건 정말 대패를 했던 거고, 그 배경에는 결국 수많은 조선 민중들의 후원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사 짓고 있다가 이제 군대가 일본군이 오는 모습을 보면 아들한테 슬쩍 알리면 아들이 막 뛰어가서 정보를 준다라든지, 혹은 간신히 고개를 넘고 군대를 추스리고 있으면 그 지역의 민중들이 밥을 갖고 와서 이렇게 주면 먹고 기운을 차리고 싸운다라든지 하는 정말 이거 어떤 그 민중과 독립군의 상호작용을 통한 승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정말 빠져들어서 들었어요. 진짜예요? 네, 정말로 재밌네요. 이한철 씨 어떠셨어요? 심영환 선생님은 네. MBC 저녁 10시부터 11시다. 아 고대죠. 드라마 할 시간이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는데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영화를 보는 것 같고 막 와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는 약간 여기서 하니까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긴장되는 거 평소보다 더 뭐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100년 전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귀뚜라미가 울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맞아요. 제가 노래 부를 때는 좀 정겨운 느낌으로 들었는데 네.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서 이 귀뚜라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좀 쓸쓸하고 뭔가 맞아요. 먹먹한 느낌까지 왠지 좀 철학한 것 있더라고요. 같기도 하고 비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곳 김좌진 장군 생가 김좌진 장군 말고 이한철 씨께도 하나 있다고 하던데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제가요? 네, 뭔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저희 그 외증조부께서 서장자 환자 쓰시는데요. 네. 그 독립운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달성 지역에서 네.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의병 활동을 하는 분들의 가족을 또 돌보시기도 하고 뭐 임시정부 이시영 선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대 부통령 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그 또 다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이 되는 이회영 일가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신흥문학교 세웠던 그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자금을 이제 융통하시기도 하고 전달하시기도 했고 국내에서 아무튼 또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 많이 했던 걸로 아는데 진짜로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이거 제가 아니 확실히 이 뼈대 있는 가문이셔서 그런지 활동 반경도 이런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음악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음악하면서 그냥 오선지 안에서 음표 다 달아져 있는 것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좀 최근 들어서는 사회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음악으로서 좀 좋은 노래들 많이 발표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준비를 해주셨죠. 어떤 노래인지 궁금한데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 그 시에다가 노래를 붙인 곡인데요. 별을 한번 세어보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계절이 지나가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아릴 듯합니다. 가슴 속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청춘을 다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들의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 자무칠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외다. 노래 너무 잘 들었고요. 이게 뭐 서로가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일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음악에 재주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막 뭐 30분 1시간씩 열심히 강연 막 했을 때 보람이 딱 느껴지다가도 그 다음에 딱 와서 그냥 노래 하나로 딱 그러면 내가 했던 모든 게 다 그냥 무의미해지는 느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제 존재가 이렇게 초라하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투나고요. 제가 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김자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김자진 장군 하면 너무 그 청산이 대첩 그냥 딱 등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은 인간 김자진 그리고 좀 그 시대의 김자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퀴즈 이런 거 내면 부담스러우시죠? 1905년 무슨 해일까요? 을사조약.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까먹었어요. 지금 그렇죠. 땀이 나는데. 네. 이번엔 더 어려울 텐데 혹시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요건 사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와, 잘 모르겠는데요. 113년 전. 이런 1907년은 정미칠조약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한층 강화시켜서 사실상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어가는 단계가 1907년이에요. 그래서 우린 보통 1905년 을사조약, 이 조약이란 말도 막 아까우니까 우리가 늑약이란 단어가 있으면서 분노감을 드러내고 1910년에 조선이 강제로 병탄되잖아요. 그래서 뭐 경술국치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사실 역사학적 흐름으로 보게 되면 5년의 외교권을 박탈당한 다음에 7년의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내정에 대한 구체적인 간섭 권리를 얻어내게 되는 과정이 1907년이에요. 근데 제가 왜 1905년하고 1907년을 이야기하냐면 1905년에 김자진 장군이 서울에 와서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을 했고 1907년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호명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1905년, 1907년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조선이 절망의 시간들을 쌓아가던 때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맺었고 우린 대강 암기하고 넘어가지만 1876년부터 한 1905년이면 3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니까 말이 30년이지 제가 10살에서 40살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좀 근대화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이 독립되기를 원하고 사실 좀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인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거든요. 두 차례를 거쳐서 5년은 도장 꽝 찍은 거고 7년째는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시간이에요. 특히 1907년에는 군대를 해산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에 군대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김좌진이라는 그때는 뭐 청년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가 거꾸로 가로질러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늑약이 맺어지더라도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다시 7년에 소위 말하는 조선의 중심부가 무너지고 있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애국개몽 운동을 열었다라는 건 이건 좀 감정적이고 저는 감각적으로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 역사 이야기하면 뭐 외우게 시키고 몇 년에 뭐 했고 또 조금 나쁜 습관은 뭐가 있냐면 업적 위주로 외우게 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뭐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뭐 사살, 뭐 그리고 뭐 윤봉길 의사 홍콩공원 폭탄 투척 자꾸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김좌진이란 한 개인의 인생으로 딱 들어갔었을 때 공적인 사회에서의 1905년과 7년이라는 엄청나게 억압적이고 패배와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 그가 이렇게 내딛는 과정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을 느껴보는 것도 전 되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건 더 가수로서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랬다는 것. 예,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첫째로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 개인의 일생을 느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 이게 있습니다. 조금 덜 알려진 사실인데 학교에서는 그냥 의병항쟁 훌륭하다 이렇게 배우죠. 또 한편에선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해서 뭐 학교나 병원을 세워서 실력을 기르는 거 훌륭하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당시에는 의병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애국계몽하는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요. 지금 당장 누가 봐도 나라가 망해가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난 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임진왜란 때도 누가 싸웠냐. 왕이 도망가고 정규군이 없어도 양반들, 노블리스 오블리주겠죠. 자기의 가산을 털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싸워낸 민족이다. 이게 의병 정신인 거거든요. 뭐 홍위 장군, 곽재우 같은 게 대표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병항쟁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의병을 하셨던 분들은 자기의 가산을 털고 조직을 만들어서 치열하게 무장투쟁을 해서 빨리 몰아내자라는 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냐면 삼남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삼남이란 말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양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양반들 입장에선 조선은 내 나라잖아요. 그렇죠? 양반은 어찌됐건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내 나라고 재산도 좀 있고 특히 어떤 성리학적인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위 말하는 외놈들의 발호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 북쪽 있죠. 평안도 쪽, 함경도 쪽. 이쪽은 애국계몽 운동이 굉장히 번성했었어요. 이쪽은 조선왕조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예전에 혹시 막 상도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무슨 개성상인, 뭐 평양상인 이런 상인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상인들은 주로 평안도 쪽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상인은 농민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사농공상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로 평안도 쪽이나 황해도 쪽 사람들은 조선 왕조랑 이해관계가 낮아요. 약간 비주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왕조를 당장 어떻게 구원해내는 것보다도 민족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고 그를 내면 자꾸 성급하게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객관적으로 좀 차갑게 얘기하면 어차피 싸워도 질 테니까 무력의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노력을 하면서 좀 힘을 기르자라는 입장이 강했어요. 그럼 이제 논쟁의 척도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한쪽에선 야 지금 당장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싸우려고 그래? 이게 나오는 거고 한편에서 그러면 지금 당장 무너지고 있는데 안 싸우자는 얘기야? 해결되지 않는 논쟁이 심각해지는 거고 이게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지역 갈등도 생기게 되는 거죠. 저 남도의 저 기득권층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반대편에선 아우 저것들 원래도 근본 없는 것들 대강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실은 어떤 그 김자진 장군이 청년에서 장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목도했던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 얘기랑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가 우리는 마지막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이 청산리 대첩에서의 영웅. 그런데 한편에서 뭐가 있냐면 그가 1907년에 이곳에 와서 주변의 양반들 안동 김씨 이런 양반가들을 설득해서 호명학교를 세웠다라는 게 되게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거예요. 자,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양반이잖아요. 양반은 쉽게 말하면 기득권층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득권의 논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득권의 논리라는 건 우리가 이 사회의 주인인데 저것들이 그러면 이게 들고 일어나서 싸우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맞긴 맞는데 지금의 객관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구체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실력이 부족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무엇보다 어떤 그런 근대 교육 같은 것들이 별로 안 돼 있고 당시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팬데믹 되게 좀 두려운데 조선 시대 때도 병은 쥐가 옮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건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객관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쥐가 병을 옮기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쥐를 잡아야 된다고 우린 다 생각하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쥐를 잡지 않고 쥐의 천적이 뭐죠? 고양이잖아요. 그럼 집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걸어놨어요.
황당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쥐가 병을 옮긴다, 쥐가 역병의 근원이다까지는 과학적 사고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쥐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방역을 지킬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무당한테 가서 푸닥거리하는 정도였었어요. 즉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소위 말하는 근대의학이라든지 근대화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김좌진 장군이 호미학교를 세웠어요. 야 대단하네. 이렇게 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남도의 문화 속, 그러니까 삼남지방의 양반의 기풍의 문화를 가졌던 사람이 서울로 유학도 가고 시대 흐름을 읽는 가운데 단순한 의병 투쟁만으론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의병 정신을 포기한 건 절대 아니지만 교육을 하고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되게 멋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김좌진의 인생을 통해서 되게 느껴지게 되는 건데, 자, 사람이라는 게 자기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에요. 교육 되게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 주변 지역에서 존경받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번 해보니까 자기를 깨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셔나가기 시작해요. 이분이 그 다음에 과정을 보면 의병정신이나 무장투쟁을 포기하지 않아요. 뭐 하나에 빠졌다고 해서 기존 것을 멸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광복단에 참여하면서 무장투쟁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같이 가게 되는 거죠. 한편에선 애국계몽, 실력을 기르는 흐름과 한편에선 독립전쟁을 하는 흐름을 같이 만들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광복단이라는 단체가 표방했던 정신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공화주의, 조선의 국왕을 섬기는 어떤 그런 그 당시 복벽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왕조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대표를 뽑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라는 게 광복단에서 제일 처음 나타나고 임시정부에서도 강령으로 들어가요. 근데 보세요.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나는 조선에서 태어났고 조선의 기득권층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라를 살리겠다고 좋아.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겠어.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좀 혁신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기득권층이었는데 그딴 거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모든 구성원이 양반 쌍놈 구별 없고 똑같이 해서 새로운 시스템과 조직을 만드는 새로운 나라를 설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많이 어렵죠. 쉽지 않죠. 네. 또 기존 기득권들한테 반대도 많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게 우리가 많이 안 알려진 얘기지만 당시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은 특히 의병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빨리 다시 고종을 모시고 조선왕조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김좌진 장군은 사실 그걸 깨는 거예요. 왜냐? 미래로 나가려면 전근대적인 전제군주제, 물론 한때는 의미 있었고 가치 있었던 전통 문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민족이 미래로 나가고 특히 그 당시 세계의 대세라는 게 입헌군주제 시스템이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도 부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얘기를 할 적에 내 가산을 털고 뭐 사람들이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행동의 근거에 세계관의 혁명이 있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어찌됐건 대한민국에서 충청도는 사실 제일 좋은 뭐 이런 아주 그런 동네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이전을 해서 그곳에서 기지를 만들고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때에 따라서 더 북만주 쪽이라든지 연해주 일대로 막 이전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지금 보면 당연한 거겠지라고 하겠지만 그걸 감내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힘든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숨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 이제 김좌진 장군이 암살을 당하시면서 그 끝까지 어떤 지속적인 것이 뚝 끊기긴 하지만 이 1920년대 때를 보게 되면 임시정부와 연계되는 활동을 하고 본인은 공화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편에서는 전통주의자들과의 연대를 추진했다라면 또 한편에서는 어떤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라든지 아나키즘 같은 서양의 급진적인 사주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김좌진 장군의 태도에 되게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가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더 나가서 내가 공화주의자긴 하지만 나는 뭐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이런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자들이 꿈꾸는 해방에 대한 열정을 내가 수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생각은 다르지만 연대에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돌아서서 생각을 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유 뭐 하면 되겠지 이렇지만 사실 그 당시에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서 충청도에 사시다가 만주 일대와 중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깨면서 선배들을 설득하고 후배들과 연대해가는 과정을 이뤄낸다라는 건 저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의 과정 속에서 김좌진을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요즘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하나는 혼돈의 시대. 그러니까 이런 저기 코로나19 같은 사건.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를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꿈이 그 학교 안 가는 게 꿈인데 1년을 꿈을 이뤘네요. 1년을 그냥 미루는 기가 막힌 신공을 부렸어요. 저도 이제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인데 또 한편에선 예를 들어서 올 여름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라든지 혹은 뭐 작년 겨울은 하나도 안 춥다라든지 기후 위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혼돈의 시대 속에서 김좌진의 정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결국 김좌진은 진보적인 방향을 계속 선택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가본 길에 대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던 것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완벽하게 오늘의 혼돈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선택들, 그러니까 이것이 기후 위기의 문제다라고 느낀다라든지 어떤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나는 뭐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든지 그런 혼돈을 주저하는 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개척하는 태도, 이런 걸 좀 김좌진 장군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원성의 시대라는 말도 좀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뭐 젠더 이슈를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이슈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게 또 우리 시대 화두잖아요. 이게 좀 편한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즘 만나보면 그냥 옛날에는 막 저 어릴 때만 해도 야 머리 안 잘라? 뭐 이런 문화였잖아요, 그렇죠? 남자 녀석이 말이야 뭐 이런 거 되게 강했더라면 최근에는 사실은 좀 진지하게 상대의 말을 경청하기보단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렇게, 그렇죠? 대화와 소통이 아니라 존중해. 사실은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서로 거리두기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김좌진 장군이 좀 보여줬었던 내 기준을 깨면서라도 소통하려고 하고 다원성 안에서 공존하려고 하는 문화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제가 마무리격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역사 공부하고 특히 김좌진 장군같이 이렇게 훌륭한 분 딱 이야기하면 다들 되게 경건해져요. 그래서 그렇죠 뭐 그렇게 이러는데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똑같은 사람이었었고 그 안에서 좌절과 실패가 있었고 다만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분을 높이 모시고 우러러보면서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것보다는 이분의 삶을 헤집고 들어가면서 이분이 보여줬던 모습을 탁 갖고 와서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면 그게 진짜로 김좌진 장군을 존경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와, 강연 정말 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명 강연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진짜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 있는 상태에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땀 흘리고 그런 순간이 가장 행복한데 그걸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러면 뭘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했는데, 뭐랄까
김좌진 장군의 그런 마음가짐 같은 거 있잖아요. 혁신하고 또 혁신하고 또 깨어나가는 그 혁신의 맛이라는 거, 그 맛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맛은 어떤 맛일까?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강연 들으면서 계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 마치고 집에 가서도 또 내일 아침에도 음악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모습들을 계속 한번 떠올려 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한철 씨뿐만 아니라 또 요즘 많이들 힘든데 우리 청년들 힘들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로 좀 해석을 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는 게 청년들한테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우리 너무 각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거기에 매몰되면서 되게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 내 안에 에너지도 생기고 또 한편에선 이렇게 가다가 방금 이제 보여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겨서 거기서 그만의 또 이야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자꾸 힘들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역사 이야기를 삶의 지혜를 얻는 과정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응용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이한철 씨 노래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무리하기 위한 노래 어떤 거 준비해 오셨죠? 강연을 들으면서 이 노래 불러야겠다 다짐하게 됐는데요. 흘러간다라는 제 노래고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물길로 흘러갈 건지 딱 정하면 그 정해진 물길로 멈추지 않고 멈칫하지 않고 그냥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김좌진 장군의 일생, 그 일생을 좀 떠올리면서 흘러간다 불러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개인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백야 김좌진 장군의 삶이 좋은 표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곳 홍성 백야 김좌진 장군의 생가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수 이한철 씨의 무대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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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흘러간다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흘러간다 시린 마음 가녀린 손끝 옷깃을 세우고 흘러간다 지난 날 나에게 거친 풍랑 같던 낯선 풍경들이 저만치 스치나 바람이 부는 대로 나 떠나가는 나의 꿈이 항해